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로운 신작 영화 오디세이. 오늘 오디세이 보러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화 오디세이 특집 간다요는 8월 10일 월요일에 저녁에 이제 칼같이 보고 왔는데요. 참고로 그날 이제 저희 간다요 채널의 Z세대를 담당하는 크루죠, 도널드 헤덕 19살이에요 19살 고딩이랑 같이 보고 왔는데, 영화가 길더라. 영화가 3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간다요가 사실 영화관을 자주 가진 않습니다. 영화관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게 파묘? 그렇게 뭐 자주 가진 않습니다. 1, 2년에 한 번. 근데 오늘 영화 오디세이, 간다요가 영화 보고 난 후에 느낀 후기,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영화가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작을. 근데 정치병 마냥 영화병이란 게 있어. 내가 좋아하는 전세계 최강 짱짱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었는데, 어마무시한 그 걸작이고 어마무시한 감독이 만들었는데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지 뭘 안 좋은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이제 요런 게 좀 이제 좀 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 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영화에 트로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죠? 트로이 전쟁은 다들 아시죠?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스건에 화살 맞고 죽잖아요. 그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잖아.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트로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미케네라는 나라도 나오고 주인공 오디세우스 맷 데이먼 배우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 이 사람이 왕으로 있는 데는 이타카, 요런 데도 나오고, 이런 데가 실제로 존재하던 곳은 맞습니다. 이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그리스의 여러 조만한 짜잘한 나라들을 배경으로 만든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게 오디세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증을 워낙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잘하니까 이게 다 실제 역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실제 역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시 시기가 기원전 1200에서 1100년대쯤, 요쯤을 배경으로 하고 실제로 당시에 청동기 문화 시기가 맞고요. 영화에서도 이제 이게 나와요. 청동기 시기고 기원전 1200에서 1100년대쯤, 요쯤을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런 고대 그리스의 나라들이 있었긴 하나 소설을 그걸 배경으로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2004년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4년에 나온 영화예요.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오는 영화죠. 이때 이제 저 영화에서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스건에 화살 맞고 죽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 저기를, 발 뒤꿈치 여기를. 요것도 배경이 기원전 1200에서 1100년대 사이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이라는 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영화 오디세이도 이 트로이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근데요,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몰라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근거가 부족해요. 근데 소설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 소설이 도대체 뭐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스라는 소설과 오디세이아라는 소설입니다. 이 두 가지 소설이에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기원전 800년대쯤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두 개의 소설이 있어요. 사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문학적으로는 저게 소설이 아니라, 소설이란 그 개념은 기원 후에 이제 중세 근대 넘어가면서 나오거든. 서사시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어떤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리듬감과 운율을 넣어서 덩실덩실 어떤 그 비트와 그 노래와 함께 웅얼거리면서 좀 노래처럼 부르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처럼이 아니라 시지, 원래 그 시를 엄청나게 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서사시야, 서사시. 근데 이 서사시가 사실은 또 소설이야. 문학적으로는 소설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는 내용 막 믹스해가지고 만들면 픽션, 소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저희 방송에서는 그냥 소설이라고 표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문학 전공한 양반들이 보면 또 발작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는 이 소설이요, 정말 서양 문명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지금 현재 서양 문화, 서양 문학, 서양 예술, 서양의 세계관, 이런 거에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입니다. 저 두 가지, 서양 그 신들과 인간의 관계부터 영웅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서양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물론 동양도 영웅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 많이 있는 어떤 그 서양만의 클리셰, 서양스러운 어떤 그 클리셰와 서양스러운 어떤 신과 어떤 인간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기반이 되고 아주 근본이
근본이 된 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지만 고대, 중세, 근대까지 오는 수많은 서양 예술 작품들과 글과 노래와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게 왜 서사시냐면은 사실 옛날에 노래처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런 글을. 왜 그러냐면 종이가 흔치가 않았어 옛날에는. 기원전 막 800년 막 이때 써놓은 거래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흔치 않아. 그때만 해도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고 다양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댕기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구전으로 막 퍼지고 이런 거를 좀 쉽도록 시처럼 이제 썼는데 리듬감 있게 이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시, 아까 말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이 서사시 내용이 결국 소설인 거예요. 신들이 나오고 제우스가 나오고 포세이돈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스 지역의 역사가 고대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신들은 개입해서 뭐 누굴 도와주고 누구는 조지고 뭐 이제 이런 내용, 요런 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문학적인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참고로 아까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라는 거랑 오디세이아를 각각 썼다 그랬죠. 두 권을. 근데 영화 트로이는 일리아스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 오디세이는 오디세이아를 기본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거를 쓴 호메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실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냥 호메라스라는 저자의 작가명으로 그냥 활동을 한 여러 명의 이야기꾼이었던 건지 사실 몰라. 허구의 인물일지도 모르고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몰라. 이거를 증명된 게 솔직히 없어요. 지금 누가 쓴지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존했든 안 했든 간에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라는 이 소설의 내용은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적인 어떤 그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들에서 발견이 되는 수많은 역사, 실존했을 것으로 졸라게 추정되는 그 역사들을 기반으로 만든 소설이다. 자, 근데 참고로 일리아스는요, 호메로스가 썼다는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예요. 그 전쟁 당시를 기반으로 써놓은 서사시. 근데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이 오디세우스란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신이 막 나와서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하고 신이 분노하고 신이 오디세우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고난을 주고 막 이래요.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중심으로 얘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인물 중심의 이제 소설이거든요. 저 오디세이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참고로 이 영화 오디세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다요도 보고 왔는데 이게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게 아예 없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좀. 간다요가 봐도 그렇더라고. 애초에 본인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던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서양권에서는 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서양권은. 우리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양권보단 적으니까 이름도 어렵고요. 일단은 이름도 길잖아요. 막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봐야 하는 영상. 요거를 오늘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해가 안 되셨던 거, 영화를 보기 전이신 분들도 보면은 좋은 내용으로 오늘 다룬다는 말씀 드리고요. 호메로스라는 실존하는지 아닌지 모를 사람이 썼다는 저 일리아스라는 소설, 오디세이아라는 소설, 저게 근데 졸라 길어요. 이 일리아스가 한국어로 번역판된 책이 있어요. 그게 800에서 900페이지짜리입니다. 이게 짧지가 않아요. 길어. 엄청 길어. 이 오디세이아 한국어 번역판 600에서 700페이지짜리입니다. 짧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그거 아세요?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는 둘 다 시기가 비슷해요. 배경이 비슷해요. 트로이 전쟁 전후를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 관련해서 이 둘 다 봐야 돼요. 지금 트로이 전쟁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서. 그쵸? 근데 저 트로이 전쟁이 뭐냐면은 트로이가 지금 어디로 추정되냐면 이런 게 있다? 고대 도시 트로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이세요? 고대 도시 트로이. 여기가 어디냐? 쫙 쭉 줌아웃 합니다. 여기 이스탄불이 보이네? 여기 이즈미르도 보이고 알파고 신하씨님의 고향이죠? 여기 어디지 해서 봤는데 터키, 튀르키예의 서부 그리스가 보이네요. 여기에. 요쯤에 있습니다. 터키의 서부 그리스랑 이렇게 이제 가깝게 있는 이 지역을 지금 고대 도시 트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과거의 트로이였을 것으로 강력하게 가장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정체불명의 사람이 쓴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라는 소설에 트로이라는 나라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실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존재했을 것 같은 나라들.
나라들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들 그거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 근데 여기 보면은 트로이 말고도 요 그리스 보면 섬 엄청 많죠. 섬이 엄청 많아. 이쪽에 요 에게해부터 요 지중해로 나가는 요 과정에서 섬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옛날에는 이 섬 하나당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섬 하나에 인구가 5,000명도 안 돼. 근데 마을 이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야. 요런 느낌? 굉장히 쪼만한 나라들 거의 뭐 영주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던 거예요. 예, 도시국가로. 근데 이 그리스의 쪼만한 나라들이 짜잘한 저 섬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고대 도시 트로이로 갔다 이 말이야. 트로이를 조지기 위해서. 그게 트로이 전쟁이라는 건데 소설 내용을 보면 저 트로이의 성벽이 도저히 넘지를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트로이의 성벽을 도저히 넘지 못하겠다. 완전히 철옹성 같다. 어떻게 하면 저 트로이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짱구를 굴려서 나온 게 트로이 목마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트로이 목마예요. 이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 트로이 목마를 원래는 이 성 바깥에다가 놔요. 놓고 저 안에 병사들을 이빠이드 이 군대를 쫙 다 철수를 시켜요. 그리고 트로이 목마만 덩그러게 남아있으니까 이 트로이에 있던 그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얘네 목마만 이렇게 놓고 갔네? 이거 트로이 목마 가지고 일단 안에 들어가자. 이거 되게 멋있고 우리가 전쟁 승리 기념으로도 요 안에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가지고 들어가요. 이 성 안에 가지고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숨어있던 그 병사들이 우르르 나온 거야. 나와서 이제 안에서 성문을 연 거예요. 그러자마자 숨어있던 병사들이 우르르 와서 성문 열렸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작살이 났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실제 원작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저 두 개의 소설 서사시죠. 여기에 트로이 목마라는 기록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 트로이 목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트로이 목마에서 병사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이 없어 사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는 트로이 목마가 있다. 거기까지예요. 트로이 목마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 배경으로 한 영화마다 그 트로이 목마에 대한 묘사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자세하게 모르거든. 내용을 몰라. 물론 호메로스가 썼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기반으로 호메로스가 살던 기원전 800년대 이후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막 로마에 있던 막 그런 어떤 그 소설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또 서사시를 써서 트로이 목마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용을 막 추가해서 또 쓴 소설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본이 아니잖아.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원작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또 쓴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원본에선 모른다 이 말이야. 오디세이 영화에서 참고했다는 오디세이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만 덩그러니 있어서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어갔다 가지고 여기까지야. 그 성 앞에 문 바깥에 있던 그 목마 덩그러니 있는 목마를 보고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갔다. 근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갔으며 목마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목마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전쟁에서 트로이를 상대로 그리스 원정대가 이겼으면 이건 몰라요. 안 써있어. 그리고 이거 문제가 또 뭐냐면요. 그거 아세요? 트로이 전쟁이 10년 전쟁이라 그래. 10년 전쟁. 10년 동안 했대요 저 전쟁을. 10년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 기원전 1200, 1100년도에.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야. 저 트로이 전쟁 10년 중에 일리아스라는 소설에서는 10년 중 50일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 10년 동안 어떤 과정의 전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10년 중 50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둘째로 오디세이아는 저 10년의 트로이 전쟁이 다 끝난 거야. 끝나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구석 돌아가는 거. 요거야 요거. 트로이 전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기 어렵다. 요렇게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 몰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트로이 전쟁을 10년을 했다? 요것도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수나라 아시죠? 고구려 쳐들어왔던 수나라. 걔네 1차, 2차, 3차, 4차 침공했습니다. 고구려를 수나라가. 근데 그 1차, 2차, 3차, 4차 다 합해봐야 2년이 안 돼요. 23개월인가 그렇습니다. 다 합해도. 근데 수나라 나라 경제 작살나가지고 나라 꼴 개판 나거든요 저때. 근데 10년을 전쟁을 했다? 이게 일단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1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10년 동안 했어.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우리 엄청나게 오래 끈질기게 전쟁했다 이 얘기야. 몇 년이 딱 부러지게 써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엄청 길게 했어 나름. 이런 얘기를 10년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에 대해서 은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화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 영화를 보기 전 아니면 보신 이후의 분들 다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객기를 많이 부려요.
이게 소설 기반으로 쓴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객기를 많이 부려. 예를 들어 바닥임을 세이렌이야. 얘네가 세이렌 다 벗고 있잖아요. 이 언니 아들 이 세이렌들이 그 노래를 불러요. 보통 영화에서는 인어로 묘사합니다. 인어 세이렌을. 저 세이렌들이 노래를 막 부르면 뱃사람들을 물귀신으로 만든다 이런 거로 유명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원작에서도 야 노래 불러봐. 까지 것들이 뭐 노래 부른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 한번 해봐! 난 니네 노래 들어도 안 죽어. 이러면서 객기를 부려요. 굳이 구태여 그냥 귀 그냥 막으면 되는데 굳이 객기를 부려. 굳이 구태여. 실제 원작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오디세우스는 왜 저런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영웅들은 용맹하다. 영웅들은 비범하고 대담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저런 소설 서사시에서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보기엔 객기지 당연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와 역시 사나이 중에 상남자 배짱이 두둑한 우리의 왕 역시 인정 막 이런 좀 약간 좀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어차피 그리고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요 지금 2026년의 시각으로 보면은 콩가루 집안 개판 개 많아요. 답도 없고 불륜도 너무 흔하고 뒤통수 치고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쉽고 개판이야. 그냥 개판 뭐 투집살림하고 일일이 다 이해하기 필요가 없다. 영화에서 뭔가 그 묘사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고대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저는 신화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 때 항상 감독들이 고민이에요. 왜냐면 실제 그 원작 고증을 다 따라하면은 내용이 너무 개판이에요. 진짜 요즘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거 하나 얘기해야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스포하면 안 되니까 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원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오디세우스 부하들이 마녀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 오디세이아 그 원작에 보면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마녀가 나와요. 그 마녀가 나오는데 그 마녀 때문에 이제 점점 돼지가 되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밥 먹고서. 근데 그거를 이제 오디세우스가 영화에서는 저 마녀랑 맞다이를 좀 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풀려나게 해요. 근데 원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나서 오디세우스랑 이 마녀가 애를 낳고 1년 동안 같이 살아요. 만약에 크리스토퍼 논란이 아무리 고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도 저거를 다 살렸다? 그러면 영화에 몰입이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시각으로 보기에 전혀 이해 안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 것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봐야 되는 영상 특집인데요. 간다요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디세우스가 왕이죠. 왕. 어디 왕이야? 이타카. 지금은 이타키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서쪽에 여기에 이제 이타카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커요. 117.8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근데 영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뭐 저렇게 조만한 섬에서 그냥 뭐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야? 무슨 저렇게 조만한 섬에 살던 사람이 자기 군사들 끌고 가서 당시에 트로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와 맞짱을 깠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원작을 보면 오디세우스가 지네 동네 주민들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트로이를 갈 때 이 이타카 사람들,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12척의 배의 군사들을 실어서 12척으로 트로이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만약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타카의 왕이었다면 이타카 섬의 왕이긴 하지만 주변 섬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저 이타카 섬의 왕 오디세우스 저 사람은 배울 점도 많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게 추정이 돼요. 오디세우스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주거든요. 그 전쟁에. 인망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 고대 그리스 기원전 1000년 막 이럴 때 이때의 그리스는요 일본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섬마다 왕이 있는 거예요. 각 섬마다 나라가 각각 있는 거예요. 다 쪼개져 있구만. 그리고 요 이타카 섬이 사실은 딱 봐도 좀 사이즈가 조만하잖아. 2021년 기준 저기에 2862명밖에 안 살아요. 실제 그리스 사람들이. 되게 조만한 섬이에요. 조만한 섬. 솔직한 얘기로 저 오디세우스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특정 마을의 이장갬성이야. 그 이장갬성인데도 그런 정도 사이즈의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고증을 잘 살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양반이 만들면 전부 다 실존했던 거라고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영화도 신화와 소설을 기반으로 한 실존했을 것 같은 그런 역사, 그러나 과거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소설, 서사시, 이거를 전제로 만든 오디세이아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화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 문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런 멘트가 나와요. 요런 멘트들이 자꾸 나와. 기원전 1750년대부터 기원전 1050년까지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미케네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요 미케네 문명 시기가 청동기 문명일 때예요. 근데 저 시기에는요, 궁전국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리스가 있잖아. 이렇게 그리스가 있는데 저 그리스 지역에서도 특히나 잘 나가던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나가던 국가를 궁전국가라고 불렀다 다 필요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저 그리스에 있던 국가들은 잘 나가든 말든 그들끼리 쩔이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쩔이었어요. 왜? 히타이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집트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하나로 통합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그냥 소국들이 막 이렇게 도시국가별로 나뉘어져 있던 거니까 쪼만쪼만 짜잘짜잘해요 사실. 근데 문명권은 하나로 있었다고 해서 미케네 문명권으로 이제 묶는 거예요 얘네를. 영화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있던 시기는 미케네 문명 시기고 청동기 문화 시기구나. 그리고 강대국이 졸라게 또 있었구나. 요거를 참고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영화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무릎을 꿇으면서 인사를 해요. 누군가한테. 누굽니까?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 미케네 문명 지역이 있어요. 그쵸? 미케네 문명 지역. 이 미케네 문명 지역인 고대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짱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짱 먹은 사람.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저 아가멤논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인사를 했다 뭐 이건데, 영화에서 아가멤논이 졸라게 이제 세력이 크고 세서 다들 전쟁을 나가기 싫어도 저 아가멤논이 전쟁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묘사를 해 영화에서는. 근데 실제 원작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냥 실제 원작에서는 다들 동등하게 서로 악수하고 동맹군으로서 그냥 다들 모인 거고, 실제로 만약 저런 인물들이 실존했으면은 무릎을 누군가 꿇는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이번에 잘 싸워봅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요 정도의 느낌인 거지. 실제로 뭐 아가멤논이 왔으니까 야 빨리 전쟁으로 가 놈들 니 뭐야 이것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트로이라는 나라를 견제해야 한다. 다 같이 모여서 더 트로이로 가려는 걸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트로이로 실제로 쳐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쵸? 헬레네 스파르타의 왕 와이프였던 헬레네, 영화에서는 흑인이 나오대요. 그 헬레네를 트로이 왕자가 데려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명분이에요. 이건 차차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이 그리스에서 고대 도시 트로이로 향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트로이는 실제로 존재했을 것으로 좀 추정되는데요. 정말로. 근데 만약에 트로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존재했다면 어떤 나라였길래, 얼마나 힘이 셌길래 오디세우스뿐만 아니라 별의별 왕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하나의 트로이라는 국가를 조지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말이죠. 아까 앞서 봤던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이 고대 도시 트로이, 그죠? 요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여기고요. 자, 근데 이 터키 서부 지역에서 트로이 유적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막 발굴이 되고, 트로이 유적들이라고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쪽에 땅을 파봤더니 규모가 무슨 조만한 무슨 뭐 건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앞서서 이 히타이트 제국 봤죠? 이 히타이트 제국의 끝에 요쯤에 지금 트로이가 있는 거 아닌가? 요쯤에. 근데 이 히타이트 제국이 고대 문자로 적어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이제 그 고고학적인 사료로서 발견이 된 거야. 튀르키예가 있는 이 반도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근데 히타이트 제국이 고대 문자로 적어놓은 문서를 보니까 아나톨리아의 서쪽에는 윌루사라는 왕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윌루사. 근데 이 윌루사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일리오스가 됩니다. 근데 트로이를 당시에 트로이 말고 다른 단어로는 또 그리스어로 뭐라고 불렀느냐? 일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트로이라고도 부르고 일리오스라고도 불렀어요. 히타이트 제국이 그 아나톨리아 서쪽에 윌루사라는 왕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윌루사를 그리스어로 바꾸니 일리오스고, 이 일리오스는 또 트로이라고도 부르지만 일리오스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가 딱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이니까 그래서 요쯤에 있겠거니 했는데 딱 여기서 청동기 시대, 딱 트로이라는 그 도시국가가 있었을 미케네 문명시기 청동기 시대, 그 시대의 유물들이 막 우르르 나오더라는 거죠. 저기서
학자들도 지금 가장 최신 갱신판 업데이트 주류 학계에서는 여기가 트로이일 가능성이 전락에 강력히 추정되는 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트로이가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지금 히타이트 제국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얘네는 요쯤에 있는 거야. 지금 요쯤에. 나머지 히타이트 제국이야. 근데 히타이트 제국의 문서를 보니까 저 윌루사 트로이로 추정되는 저 나라가 히타이트 제국과 함께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외교 조약을 맺고 이런 내용이 히타이트 제국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는 자기들 뒤에 있는 이 히타이트 제국과 무역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서로 이제 돕고 이런 관계였을 것으로 봅니다. 막말로 히타이트 제국의 속국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거를 믿고 여기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얘네가 이제 우르르 힘 모아서 쳐들어온 거죠 지금. 자, 근데 이 고대 도시 트로이 현재의 이 지역의 땅을 파봤더니 실제로 건물 터가 나오더래요. 건물의 규모가 꽤 크더래. 규모가 30헥타르, 가로 세로 548m입니다. 30헥타르면 뭐 1km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큰가? 자, 기원전 1200년대의 성이에요. 근데 548에 548이다. 자, 대한민국에서 연세대학교도 캠퍼스 크죠?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548을 그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신촌역이죠.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요 대운동장쯤에서 548m로 갑니다. 548로 가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다 왔습니다. 548m입니다. 이게 요만큼이. 자, 위로 갑니다. 이제 위로 548 여기까지. 옛날 고대 1200년대 기원전 1200년대에 요 정도 사이즈면 어마무시한 크기다. 이거는 무시할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트로이는 실제로 존재했을 것 같다. 다만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거는 아직도 지금 근거가 없다. 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근거, 트로이 전쟁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트로이는 여기 있었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이 그 조만한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트로이까지 쳐들어갔냐는 거예요. 트로이가 있다고 해서 그 전쟁도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학자들의 의견이 뭐냐면은 가기가 힘들어 사실은. 왜냐면 이게 이제 에게잖아요. 요 북쪽 불가리아나 요 흑해 쪽에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 좀 불든가 말든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 옛날 배들은 모다나 엔진이 없어요. 옛날 배들은 그냥 돛 달고서 이제 노저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항해를 하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돛이 이제 폈을 때 바람이 반대쪽으로 북쪽으로 향할 때 출발을 하는 거지 어거지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이 트로이를 조져야 되는 이유들 중에 무역로 얘기도 나와요. 마치 트로이라는 나라가 무역 강대국이고 무역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나라니까 쟤네가 무역로를 다 집어삼키기 전에 트로이를 미리 조져가지고 우리도 무역을 할 때 지장이 생기면 안 되게 해야 된다. 요런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무역로 얘기가. 근데 트로이가 실제로 무역에서 어마무시한 나라였느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트로이의 위치가 여기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람이 아래로 많이 불어요. 그러면 얘네가 아래로 내려갈 땐 편하지. 올라올 땐 어떡할 건데. 이 트로이가 만약에 무역을 했으면 요 근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요 트로이가 여기 있으면서 요 바다를 뚫고 이스탄불도 뚫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트로이가 그러기에는 당시에 해상무역이 있기는 있어요. 해상무역이 충분하게 활발하게 있던 시기예요. 당시에는. 근데 다만 트로이가 해상 강국이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트로이 전쟁 명분, 겉에 껍데기 명분, 일단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했어요? 헬레네. 영화의 헬레네를 트로이의 왕자가 데려갔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와이프인 이 헬레네를 데려갔다.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흑인 배우를 헬레네를 흑인 배우 썼다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던데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헬레네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전 세계 최고의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원작상 그렇습니다. 헬레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전 세계 최고의 미녀였어요. 근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와요. 그 다음 이 헬레네를 데리고 진해 트로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참고로 스파르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파르타가 있죠 지금 이미. 자, 여기가 어디 있냐? 지금 보면은 레오니다스 동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줌아웃 합니다. 어디지? 아테네가 안 보여요. 그죠? 아테네가 여기인데 스파르타는 여기 이 대평야. 그리스가 솔직히 이게 산이 많아요. 근데 이 산과 산 사이에 이 어마무시한 면적의 이 대평야 쫙 내려가면서 농사짓기 굉장히 좋죠. 여기 식량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는 입지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농사지을 땅이 꽤 이제 넓고 널찍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였어요. 참고로 이번 오디세이 영화에 나오는 스파르타는 우리가 영화 300으로 하는 그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미케네 문명이 있잖아요. 이 미케네 문명이 나중에 암흑시대 도리아인이 침공해서 박살나요. 박살나고 이 도리아인들이 저 스파르타의 털을 잡아요. 그리고 새로 건국한 나라가 스파르타야. 그 스파르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는 이번 그 오디세이 영화에서 한참 이후에요. 그 배경되는 시대가 800, 900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파리스라는 그 트로이의 왕자가 헬레네를 데려갔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도대체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러 갔는데 헬레네 이 양반은 남편이 있는데 유부녀잖아요. 근데 트로이 왕자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걸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이게 전설마다 말이 다 다르다. 근데 또 이게 황금사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 여신들끼리 미인 대회를 했었어요. 어쩌다가 미인 대회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펠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하고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티스가 결혼을 해요. 이 두뇌회가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내미가 아킬레우스예요. 트로이 전쟁의 그 아킬레우스. 자, 아무튼 간에 이 펠레우스라는 영웅이랑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결혼을 해, 두뇌회가.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이제 뷔페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청모 청첩장 줄 겸 이제 저 친구들 불러가지고 청첩장 모임도 한번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청첩장을 돌렸는데 펠레우스랑 테티스가 생각하기에 얘는 부르지 말자. 누구? 에리스. 불화의 여신, 이간질의 여신 에리스라는 언니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 그대로 이간질이 그냥 습관이야. 싸가지가 존나 없어 좀. 이간질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결혼식에 불러요. 솔직한 얘기로 내버려 두지. 원래 이런 경조사 한두 번 겪으면서 인간관계 이제 정리하는 거야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인간관계 정리도 할 겸 이제 안 부른 거지. 자, 근데 이 결혼식장에 에리스가 지만 안 불렀잖아. 말 그대로 이간질의 신, 불화의 신인데 싸가지도 없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또 개수작 부려가지고 이간질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가서 황금사과를 뚝 놓고 가요. 근데 그 황금사과에 쪽지를 붙여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자마자 제우스 마누라 신들의 여왕이었던 헤라가 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 거래잖아. 꺼져 내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죠 아테나. 야 헤라 이게 왜 네 거냐. 내 거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는데. 근데 바로 옆에 있어서 언니 뭔 소리야 내 거지 하면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언니 이미 끝났어. 언니들은 뭔 소리야 이거 내 거지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셋이서 갑자기 미인 대회를 해. 자, 이때 이 셋이서 야 우리 셋이서 서로 짓거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쟤한테 판단하게 하자. 그 쟤가 누구였냐?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어요. 그래서 얘 보고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된 거는 원작이랑 또 그 이후에 막 그 원작을 꼬아서 또 새로 만든 소설이랑 다 달라요. 내용이 거의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삼국지 연희 정사가 종류가 100가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던 건 뭐 제우스다 보다 그런 얘기 하실 것도 없어. 자, 그래서 저 언니와 셋이 이제 파리스한테 이제 시켜. 야 누가 제일 이뻐 빨리 말해. 근데 이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신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좀 부정부패가 일상이야. 페어플레이가 없어요. 신들이 되게 인간미가 있고 싹수도 노랗고 좀 그래요. 헤라가 파리스한테 가서 내가 이번에 나 초이스 해주면 권력이랑 지배를 줄게. 얘기를 해. 아테나는 야 파리스야 너 전쟁 나중에 할 일 많잖아. 너 이 왕자잖아. 전쟁에서 힘과 승리를 너한테 줄게. 아프로디테가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그 살짝 여미새야.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미새가 뭐냐면 이제 여자에 미친 거든요. 줄여서 얘가 사실 여미새였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가장 이쁜 언니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아프로디테. 그런 거야 얘가. 파리스가 여미새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미새 파리스가 선택한 아프로디테. 그렇게 아프로디테가 황금사과를 이제 얻게 됩니다. 아프로디테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 당시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스파르타 왕의 이미 결혼한 마누라였던 헬레네였다. 그러니까 저 신들도 아프로디테 저 양반도 답이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스파르타 왕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메넬라우스랑. 스파르타 왕이 이제 메넬라우스야. 근데 메넬라우스의 마누라였던 헬레네를 이제 저 여미새 파리스한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나도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아니 대뜸 그런 아프로디테가 가가지고 야 헬레네야, 나 아프로디테야, 너 결혼했잖아. 까고 너 오늘부로 파리스한테 주기로 했어. 꺼져 빨리 걔한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저 헬레네를 파리스한테 어떻게 줬지? 알아보니까 아프로디테 아들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큐피트였습니다. 원래는 에로스야 이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큐피트 이름이 에로스인데 왜 큐피트로 변했냐? 이 고대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먹어요. 먹으면서 로마가 지그들식으로 다 이름을 바꿔. 그러면서 이제 에로스는 큐피트, 제우스는 주피터,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혼용해서 써도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지 아들내미 큐피트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한테 시킬 게 없어서 저딴 걸 시킨 거야 세상에. 아들 와봐. 엄마가 이번에 황금사과 받았다. 엄마가 근데 저 여미새한테 여자 주기로 했어. 제일 이쁜 언니야. 근데 저 언니야가 지금 이미 결혼을 했다. 저 언니야 근데 결혼했는데 저 언니한테 화살을 쏴서 파리스한테 홀딱 반하게 콩깍지 씌게 쫙 쏴줘. 요거를 엄마가 아들한테 가서 시킨 거지. 그래서 큐피트가 가서 저 헬레네한테 가서 뿅 하고 쏜 거야 화살을. 그러자마자 헬레네가 그 여미새 파리스 트로이의 왕자 여미새 파리스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파리스를 보자마자 서로 야반도주를 했다. 여미새 파리스와 불륜녀 헬레네가 야반도주를 한 거냐, 아니면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한 거냐. 말이 많아요. 이게 전설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보면은 부부싸움을 두뇌회가 해. 당신이랑 결혼생활 진짜 지겨웠었어. 갑갑했고 나를 왜 다시 데려왔어 여기로?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답답하고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해 저 언니야가. 저 언니야가 하비아의 여미새와 함께 트로이로 갔을 것으로 전락에 추정되는 바다. 영화에서는 지금. 원작에선 근데 디테일하게 안 나와.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서 데려간 거냐, 아니면 둘이 하비아에 간 거냐, 헬레네가 파리스한테 눈이 맞아서 간 거냐, 이거는 분명하지 않은데, 일단은 이번 오디세이 영화에서는 헬레네가 자기 남편한테 일단 불만이 많아. 당신과 결혼생활 지옥 같았어. 나를 왜 다시 데려왔어? 그냥 날 투지. 뭐하러 나를 다시 데리고 왔냐고 여기로. 그럼 보면은 아마 큐피트 화살 맞고서 이제 뿅 가서 하비아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말로 아프로디테랑 그 아들내미 큐피트가 집안 풍비박살 낸 거지. 개막장이에요 진짜. 자, 근데 저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냐. 당시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사람들이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가? 이것들이 돌았나 진짜. 그래서 트로이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로이와 전쟁을 했다. 이게 근데 살짝 그 원작에 보면은 헬레네가 약간 그 스파르타 왕이랑 결혼한 유부녀긴 한데, 결혼하기 전부터도 아이돌 감성이야. 그 인기가 졸라 많아. 결혼하기 전 헬레네한테 그리스 전 지역에 있던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언니야야 헬레네가. 그래서 헬레네한테 결혼하려고 줄 서가지고 막 결혼해달라고 이제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 중에 하나는 현남편. 메넬리우스. 현남편도 있던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때 오디세우스도 갔어요. 헬레네 졸라 이쁜데 나도 한번 결혼해봐?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도 갔어서 그 자리에. 영화에선 안 나오지만 원작에선 그렇습니다. 개판이야. 그래서 이거 내용이.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갔는데, 이때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헬레네가 남자 이제 초이스하기 전에 오디세우스가 대표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얘들아, 너네들 다 헬레네 좋아하지? 나도 좋아해. 근데 결국 헬레네가 우리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거고, 근데 만약에 헬레네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분명히 어떤 새끼들은 왜 내가 아닌데 장난하냐고 막 이러면서 들어 누울 거다. 그때는 우리 모두 솔직한 얘기로 헬레네가 선택한 남편과 헬레네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자. 다 같이 그들의 결혼이 잘 되게끔. 오디세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가 선택이 안 될 걸 알고 있었나? 그런 합의를 보고 헬레네랑 스파르타 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헬레네가 지금 납치당했잖아. 뭐 지가 스스로 간 건지 몰라도 어찌됐든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요거예요. 우리가 지켜주고 되찾아주자 이거야.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터졌다예요. 일단 원작에선 그런데요. 대단들합니다 아주. 뭐 일단 원작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번에 좀 말이 많아요.
왜 헬레네가 흑인이냐? 그럼 이제 어떤 사람도 흑인이면 안 되냐? 이건데 사실 고증상도 그리스에 흑인이 왜 있습니까? 인종차별이 아니라 애초에 아닌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자꾸 영화에 PC주의 바르고 짜증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영화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상, 미국 최고의 영화상이죠. 오스카상이라고도 하고. 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그 조건을 지금 달아놓은 거 얘네가 뭐가 있냐? 주연이나 중요한 조연 배우 중 한 명 이상은 소수 인종 출신이거나 조연 및 단역 배우의 30% 이상은 최소한 2가지 이상 소수 집단 출신이어야 한다. 영화의 주요 줄거리나 주제도 소외된 집단, 여성, 민족, LGBT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조건이 여러 개가 더 있어. 사실은 이번 영화랑은 이 3개만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3개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오피셜이 아니야.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번 그 영화에서 왜 헬레네를 흑인으로 캐스팅을 했느냐, 이게 지금 저 영화 제작사랑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피셜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근데 추측하건대 저렇다는 거지. 추정하건대 아마도 저 이유 때문에 헬레네를 흑인 배우를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영화 보기 전에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그 영화에 보면은 되게 이 주인공 맷 데이먼 오디세우스 인성도 좋고 영웅 상남자답게 뭔가 이제 용감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야. 근데 이거는 얘기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이거를 보면은 진짜 영화에 몰입을 못할까봐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얘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맷 데이먼이 사실 병역 기피 범죄자예요. 잠깐 다시 갈게요. 맷 데이먼이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실제로 병역 기피자예요 사실은. 맷 데이먼이 아니라, 죄송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영화를 보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비뽑기로 갈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여기 보면 안티노스라고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안티노스라는 그 애가 있어요. 얘가 과거에 10몇 년 전에 트로이 전쟁을 안 가려고 지가 이제 징집이 됐는데 제비뽑기로 지 하인을 대신 보내요. 싸가지 없는 새끼. 근데 원작에서는 이 사람이 병역 기피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오디세우스가 병역 기피를 해요. 실제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저 트로이 전쟁에 참전 안 하려고 잔머리를 졸라 굴려. 일부러 정신병 걸린 척하고 생쇼하고 밭에다가 소금 가져가서 소금 뿌리고 막 뛰어댕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작에. 근데 오디세우스 멀쩡하다라는 거가 뽀록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가게 돼요. 원작에 있는 내용 너무 자세히 말하면 영화 볼 때 몰입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들 때문에 참전한 거긴 한데 처음에 이제 병역 기피를 해요. 자, 어찌되었든 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개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10년이나 개고생했는데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트로이까지 개박살을 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온갖 개고생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개고생을 겪는 게 바로 오디세우스죠. 그게 이번 영화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겠어요. 그죠? 오디세우스가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영화만 따지면, 원래 원작 따지면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길고요. 근데 영화에서 갔던 곳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처음에 이타카에서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타카로 가면 되는데 이타카에서 열로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식인 거인족을 만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열로 태양신에 서 있는데 갔다가 그 다음 미저리 사는 데죠. 미저리가 사는 칼립소를 이제 만납니다. 요런 일이 터져요. 이제 개고생을 한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영화를 볼 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마녀를 만나요. 원래 중간에 아까 앞서 잠깐 말했는데 그 마녀를 만나거든요. 그 마녀가 실제로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으로 나와. 영화에서는 그 막 병사들을 짐승으로 막 바꾸는 그 마녀 나오잖아요. 근데 마녀가 원래는 젊은 여자예요. 원래 원작에서는. 그리고 이 마녀랑 오디세우스가 잠을 자요.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지내요. 그리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커서 오디세우스를 죽여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원래 원작은 그래요. 그 다음에 하데스 입구에 가요. 지옥문의 입구. 거기 가서 여러 망령들을 만나.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오디세우스한테 야, 이 개 네가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따지기도 하고 뭐 오디세우스 자기 옛날 엄마도 만나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자 만나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당신은 이제 병사들하고 이제 떠날 텐데 그 떠나는 과정에서 태양신 아폴론 알죠? 아폴론. 그 아폴론은 나중에 이제 태양신이고 당신은 헬리오스야. 근데 태양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태양신이 소를 키우는 지역이 있다. 너네 그 지역으로 아마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절대로 그 소를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그 소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저 하데스 입구에서 망령들이. 근데 결국 이 태양신의 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건드려요. 소고기 처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태양신이 개빡쳐서 제우스 와봐. 너네 지금 올림푸스 신들 니들 와봐. 야, 저 새끼 지금 내 소 건든 거 봤어 안 봤어? 당장 저 새끼들 죽이든가 빨리 처리해줘. 안 그러면 진짜 바로 지금 여 하데스 입구 가가지고 내가 태양 들고 가서 태양 한번 쬐줘? 지하세계 가서 하데스도 한번 엿 한번 매겨봐 내가 한번? 이러면서 막 겁박을 해요. 태양신이 당시에 쪼잔하겠죠. 그 소 몇 마리 먹은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우스랑 그 올림푸스 신들이 안 되겠다. 다 조져야겠다. 하고서 오디세우스만 떼고 다 죽여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혼자 살아남아. 원작에서도 그래요. 실제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만 여기서 혼자 살아남아서 이 배를 타고 떠나다가 이제 유유히 막 이제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칼립소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칼립소라는 여신이 살았어요. 근데 여신이라기보단 살짝 하급 망령? 하급 신. 어마무시한 신은 아니고 자 칼립소를 만나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원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디세우스는 기억을 잃지 않았어요. 기억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족이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 아들도 보고 싶다. 내가 진짜 지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에서 개고생하고 지금 집구석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또 몇 년째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이제 상황. 근데 칼립소가 미저리야. 미저리가 왜 이래 오빠 어딜 집에 가려고 그래 나랑 살아야지 이제 이러면서 어거지로 이제 오디세우스한테 잠자리 요구하고 막 미저리가 이제 막 그런 짓을 막 해요 막 오디세우스한테 몇 달 몇 년째 막 그 짓거리를 해 칼립소가 미저리가. 그래서 그거를 올림푸스의 신들이 보고 오디세우스 진짜 너무 개불쌍하다 진짜 좀 쟤 좀 집 좀 보내주자 이제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올림푸스의 신들이 미저리 칼립소한테 찾아가서 미저리 칼립소 풀어줘라 이제 애지간히 해라 진짜 너도 진짜 가정 있고 처자식 있고 그런데 적당히 해야지 임마. 그래가지고 풀어줘. 그래서 이제 이 칼립소에서 이제 쭉 이타카로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포세이돈이 야마도른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연맥이려고 막 뭐 배식을 다 하긴 하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찌됐든 이제 자기 고향 이타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 루트 이 집구석 돌아가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요게 약 5,000km입니다. 지금처럼 배에다가 연료 이제 실어가지고 그냥 모다로 이제 엔진으로 간다. 그게 아니라 항해술도 필요하고 돛 부러지면 작살 나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영화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저도 궁금한데 이번 영화의 교훈이 뭘까요? 감독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그 영화 보면은 제우스의 법이 계속 나와요. 이 제우스의 법이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나그네가 불황민이든 노숙자든 거지든 누구든 그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식사를 제공해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잘 자게 해주고 목욕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그 손님에 대한 예의고 당연하다. 그게 이제 제우스의 법이야. 낯선 사람이더라도 환대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왜 크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화에서는 제우스의 법이라고 하니까. 자 근데 이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저 제우스의 법을 인간들이 잘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여기저기 집을 찾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지가 저 노숙자가 저 불황민이 제우스일지도 모르니까 항상 누구든 환대를 해줘야 돼 이거지. 근데 이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했대요.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 제우스의 법을 믿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당연히 우리한테 식량을 좀 주겠지 생각을 해. 당연히 내가 손님이니까 제우스의 법을 지켜서 나한테 주겠지.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오디세우스랑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을 다 잡아 죽이려 그러지 안 그래요. 문전박대를 해. 이거를 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뭘 의도하고 만든 거냐. 이게 이제 해설이 다양해요 지금. 근데 저희 간다요 컴퍼니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결론을 내렸냐면은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 문명이 무너지고 있다. 걱정된다. 그리고 제우스의 법을 지켜야 된다. 제우스의 법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제우스의 법 저기서도 제우스의 법 계속 나와. 이거를 보면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었어요. 물론 강대국들이 뭐 저그들이 여기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되었든 여기
거기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예요. 근데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함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려면 신뢰가 쌓아져야겠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제우스라는 가상의 신을 팔아먹어서라도 제우스의 법이란 걸 만들어서 손님을 환대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들이든 다른 나라에서 왔든 암묵적으로 룰로 그들을 환대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진행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애초에 파리스 얘네 헬레네를 세벼가 그러면서 스파르타의 왕이랑 그리스 사람들은 다 같이 헬레네를 되찾아와야 된다면서 트로이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무너져요 서로.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 제우스의 법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문명과 룰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다 지금.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이거를 걱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도 오디세우스다 이 말이야. 오디세우스라는 사람도 저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안 하고 트로이 목마 만들어서 구라핑 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그렇다 쳐도 트로이에서 자기들 병사들이 민간인들을 죽게 만드는 걸 내버려둬요. 방관해요. 오디세우스 본인은 안 그러고 싶었을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오디세우스와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이 트로이에 들어가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서 트로이를 이기거든. 그 이후에 오디세우스는 당연히 지는 제우스의 법을 어겨놓고 민간인 죽여놓고 막 그래놓고 자기는 제우스의 법을 기대하면서 다들 우리한테 식량을 주겠지 이런 걸 기대하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똥을 싸놓고 그리고 집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오디세우스 빼고. 그리고 20년이나 걸리고 모든 게 패배꼬입니다. 요런 거를 강조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중심의 전 세계가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시작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미국도 외교를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쌓아놓은 똥이 있어. 미국도 솔직히 얘기해서 오히려 소련이랑 미국이 으르렁거리던 냉전보다 더 시끄러워졌어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때보다 그때보다 무역도 활발해졌고 경제는 나아졌지만 미국과 소련 냉전 때보다도 더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중동아랍 같은 데서 특히나 요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거 모릅니다. 오피셜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이런 어떤 룰이 있었다. 이런 선과 룰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기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가 이게 깨져가는 2026년의 세상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냐라고 저희 간컴은 생각했는데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원래 관객들한테 본인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라 심오하고 난해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줘요. 이 사람이 원래 관객들 당신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고민해봐라 이런 거를 좀 던지는 편이야 이 양반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주변에 지금 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영화 어땠냐고. 그랬더니 디테일 개레전드. 그 내가 뭐가 레전드인데 그러면은 그냥 재밌음. 박진감 개쩔음.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이번 영화의 주제가 오디세우스잖아요. 오디세우스 그죠? 오디세이아라는 원작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다 보니까 저 서양 철학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철학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난해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요새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젊을수록 심오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본인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적인 고민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제 자체가 어려웠다. 오디세이아라는 그 내용을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그 신화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막 콩가루 지방 같은 내용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해서 영화로 현대인들이 봤을 때 몰입할 수 있게끔 영화로 만드는 게 어려운 작업이죠. 저 오디세이아라는 원작을 저렇게 영화로 만들어낸 능력도 대단한 것이다. 다만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걸 왜 간다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로 만들기 어려운 주제를 일부러 이제 초이스해서 다양한 교훈과 다양한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제공하고자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 소재를 왜 그렇게 일부러 어려운 거를 선택했는가? 감독의 도전 정신일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는. 자 오늘 원래는 아시죠? 이토 히로 무비 편을 해야 되는데 오디세이 영화가 핫하다고 해가지고 오디세이 영화를 보기 전에 봐야 되는 영상편을 특집으로 만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진짜 찐으로 아무 일 없으면
별 이슈 없으면 웬만하면 이토 히로부미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저키 당근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자 후추 vs 더월드 은빛 마술 카노넨 갱다 사서 수리송 크로스컷 시우핏 DJ 도털 더더더 그 뿡뿡 몰트바 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4049회 프리플라이 K 조광현 정현리 서강민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